포항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된 주민 2명은 구조됐지만 7명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는 천장과 배관 사이에서 12시간 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수 주차장은 10여 분 만에 물이 들어차면서 아비규환으로 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우 때 지하시설이 왜 이렇게 빠르게 잠기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 포스코 제철소도 49년 만에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을 찾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태풍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이 침수됐고 보물인 석조사면불상은 아랫부분이 완전히 묻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육박했습니다. 무역수지에 이어 경상수지 적자도 우려됐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처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추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포항 지역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은 대부분 다 빠졌지만 드러난 상처는 처참합니다. 침수로 주민 9명이 실종됐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어젯밤 2명이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1명,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먼저 한지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붕 가까이 물이 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이 빠져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 태풍 흰남노로 침수돼 9명이 실종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9살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침수 13시간 만에 살아 돌아온 이웃 모습에 주민들은 안도했고 구조대는 추가 수색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시간 반 뒤 탈진 상태인 52살 여성이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이들이 천장 배관과 주변 공간에 의지해 목숨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적은 없었습니다. 밤새 계속된 수색 작업에서 나머지 실종자 7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차 내부라든지 또 차 밖에 또 아래 검색을 다 똑같은 형태로 했었는데 검색할 때마다 발견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흰남노로 전국에서 모두 11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정부는 추가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재민 구호와 피해 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아직 몸도 마음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리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함께 주차장에 내려갔다 어머니 혼자서 살아남은 기막힌 사연에는 국민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듬직했던 22살 아들을 지하 주차장에서 잃고 말았습니다. 15살 중학생 김모군은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가 숨졌습니다. 김군의 어머니는 14시간 만에 구조될 당시 지하 주차장에 아들과 이웃들이 더 남아있다며 애태웠지만 끝내 생사가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새 집을 분양받아 추석 이후 이사를 하려던 70대 노부부는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추석 쉬고 있어가지고 너무 엄청 억울해 죽겠어요. 주차장에서 아내를 구하지 못한 50대 남편은 후회가 앞섭니다. 나오라고 그냥 무조건 나오라고. 우리 나는 찾았어. 내가 들어갔어야 돼.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9명 가운데 7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후회와 황망함 속에서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빗물이 빠진 지하 주차장의 처참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천장 30cm 아래까지 빗물이 차올랐던 것으로 확인됐고 생존자들은 천장에 배관을 붙잡고 12시간 넘게 버텼습니다. 이어서 최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 반쯤 물에 잠긴 차량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뒤엉켜 있습니다. 비상구계단 출입문은 거센 물살에 찌그러졌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냉온수 배관까지 진흙이 남아 있습니다. 생존자 2명은 이 배관을 붙잡고 12시간 넘게 버텼습니다. 약간의 공기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잡고 버티고 있었던 거로. 지하 주차장은 길이 150m, 높이 3.5m였습니다. 생존자 2명은 천장 아래에 있던 배관을 붙잡은 채 천장 군데군데 움푹 패인 30cm 공간에 에어포켓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처음 구조된 30대 남성은 옷이 젖어 체온이 떨어질까봐 옷을 벗은 채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체온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에어포켓에 있더라도 저체온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 만에 모습을 드러낸 지하 주차장. 극적인 생존 배경과 참사의 흔적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구조대와 주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샜지만 결국 추가 생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창섭 기자, 이제 물은 대부분 다 빠졌겠죠? 네, 현재 소방당국은 배수와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보다 장비와 인력은 빠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와 오늘 총 8차례에 걸쳐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밤샘 수색 끝에 실종자 9명을 모두 찾은 이후에도 오늘 3차례 165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색 대원들이 조를 이뤄 직접 지하 주차장을 걸어다니며 수색했고 지하에 주차된 차량 66대 내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로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소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지 경위는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관 68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냉천이 범람하게 된 원인부터 범람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당시 CCTV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 중입니다. 현재 냉천이 범람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은 시청의 관리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대피시키라고 방송한 점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사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국과수와 함께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현장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순식간에 날벼락 같은 참사가 벌어진 지하 주차장의 당시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될 유가족들의 충격을 고려해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안전 정보를 전달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침수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블랙박스에 찍힌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누런 흙탕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차를 빼려는 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옵니다. 부서진 계단 출입문 사이로 빗물이 쏟아져 지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승용차가 1분 만에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빠져나가지만 이미 빗물은 차 바퀴까지 잠길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강처럼 변한 근처 도로에서도 지하 주차장 쪽으로 빗물이 계속 몰려듭니다. 4,000나무 정도 파도가 이렇게 쳤어요. 그렇게 파도가 치면서 하더니 그냥 확 밀고 돌아버려요. 사고 당시 포항에 시간당 1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3.5m 높이 지하주차장 천장까지 물이 차는 데에는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물이 거의 무릎 정도 차 있더라고. 한 10분에서 15분 상간에 물이 다 찬 것 같아요.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성남 판교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지하주차장 3층까지 빗물이 들어차 차량 275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진입로와 계단으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위험천만한 곳이지만 두 곳 모두 지하주차장 입구에 빗물을 막아줄 차수판은 없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예, 지하 주차장 같은 공간은 폭우 때 침수 블랙홀이라고 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앞서 블랙박스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빠르게 잠기는 건지 홍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이번 경우도 차를 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하 공간에는 얼마나 빨리 물이 찹니까? 네, 포항 아파트 주차장 높이가 3.5m였는데 천장까지 물이 차는데 10분 정도 걸렸다고 했죠. 예.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지상 밖이 60cm 잠긴 상황에서 지하 공간은 이 발목 정도인 20cm 높이까지 물이 차는데 1분 40초 걸렸습니다. 이 5분 40초 뒤에는 어른 다리가 모두 잠길 만큼인 75에서 90cm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이 진입로 경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속도도 빨라지겠죠? 네, 경사가 가파를수록 물살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예, 계단이나 통로로 물이 들어올 때 지상과 지하 사이 낙차가 있어서 유속이 걷잡을 수 없이 세집니다. 예. 입구가 개방이 돼 있어도 사람이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입니다. 특히 잡고 의지할 난간이 없는 지하 공간에서는 무릎 높이 정도인 35cm만 잠겨도 이 대피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지보다도 3배, 4배, 5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고. 물이 5배 빨라지면요. 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힘, 자동차에 미치는 힘은 25배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서 있기가 극히 힘들어요. 지하 주차장이 더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밖에서 들어오는 물과 차량 사이로 흐르던 물이 만나면 소용돌이 같은 물살, 즉 와류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이 뒤엉키면서 물살이 더 세집니다. 또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보통 전기실이나 기계실이 있어서 감전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예, 조심해야 되겠군요. 요즘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지하 주차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수를 막기 위한 아무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이 지하 건축물에는 배수 펌프 등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한 현행법이 있지만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지정이 돼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죠. 네, 배수 펌프를 만들자, 배수 용량을 늘리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지어진 건물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보다는 아파트 관리비 정도로 충당할 수 있는 차수판 설치가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차수에 관련된 기능들이 완벽하게 건물을 보호해주는 못하지만 물이 차는 속도를 천천히 해주면 사람들이 그동안에 대피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은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하 입구 주변에는 빗물바지 같은 배수로를 확보해서 이중으로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같은 상황에서 건물 관리인 측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물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먼저 차에 타고 있다면 문을 열 수 있을 때 탈출해야 합니다. 또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밖의 상황을 알지 못해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당황하기 쉬운데요. 침착하게 난간을 찾아서 대피하고 난간이 없다면 벽에 몸을 기대서 통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또 지하 통로에는 반드시 난간과 이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설치하도록 법규를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생각보다 지하 주차장 침수가 훨씬 더 치명적이군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포항은 아직 제대로 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포항의 전통시장 대부분이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님을 맞기 위해 잔뜩 들여놓은 각종 제수용품들이 못 쓰게 된 건 물론이고 언제 다시 가게를 열 수 있을지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임서인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포항의 오천시장 골목.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진흙이 쌓였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진흙을 퍼내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룡포 시장엔 흙범벅이 된 냉장고와 물에 젖은 상자들이 가게 앞에 쌓여 있고 상인들은 호스로 연신 물을 뿌리며 바닥에 쌓인 진흙을 쓸어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게를 다시 열고 싶은 마음에 청소를 해보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안 좋고 말고지 이건 뭐 추석이고 말고 안 그래요. 시장 복도가 이렇게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수해 쓰레기로 가득 차 걸어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고기들이 있어야 할 수조는 텅 비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기대하고 미리 사놨던 물고기들이
팔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 돼 모조리 폐기 처분했습니다. 장사 못합니다. 물건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개만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 눈만 수영해서 빠져나왔는데. 이번 태풍으로 전국 전통시장 22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포항에 몰려 있습니다. 주택 침수 피해도 심각합니다. 마을 입구에 물에 젖은 가재도구와 침대가 쓰레기 산을 이뤘습니다. 보금자리가 흙탕물로 뒤덮이며 포항에서만 9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도비하고 보일러 돌려가 말 놓고 뭐 장판 깔고 갖다 엮고 하려고 하면 한 달은 걸자마.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며 생계가 막막해진 포항 주민들은 끝도 없는 수해 복구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포스코 역시 49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문제는 고로에 꺼진 물을 되살리는 데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란 점입니다. 포스코의 철강 제품 생산이 중단되면 자동차 건설 같은 연관 산업들도 연쇄적인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포항의 포항제철소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과 군까지 동원돼 제철소 내부 화재 진압을 시도해보지만 침수된 공장 안으로 접근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트를 타고 문을 직접 들어가서 구조자가 있는지. 기록적인 폭우에 포항제철소 내 송배전 시설이 침수됐습니다. 핵심 설비인 3개의 고로는 피해를 막았지만 전기 공급이 끊기며 전면 가동 중단된 겁니다. 전면 가동 중단은 포스코가 쇳물을 처음 뽑아낸 1973년 이후 49년 만에 처음입니다. 고로를 재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을 복구하는 데 한 달에서 길게는 3달까지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업계에선 고로의 휴풍 가능 기간이 닷새 남짓으로 복구 작업이 지연될 경우 재가동까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지난해 매출은 18조 5천억 원으로 하루 매출 손실이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불러온 사상 초유의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 철강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자동차, 조선 등 연관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흰남노로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천년 고도로 불리는 경북 경주에 큰 상처를 남겼는데 천년을 버텨왔던 신라시대 고분과 불상이 훼손됐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은 담장이 무너져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신라시대 고분이 몰려있는 경주 서학동 고분군입니다. 커다란 고분 한쪽 면이 파헤쳐져 누런 흙을 드러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상처입니다. 이 고분은 신라시대부터 천년을 버텨왔지만 이번 태풍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사찰터인 굴불사지는 진흙벌로 변했습니다. 높이 3m짜리 사각형 바위 4곳에 불상을 조각한 보물 석조사면 불상은 3분의 1이 흙더미와 나뭇가지에 파묻혔습니다. 허방하죠. 이래 된 줄도 모르고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피해가 심하네. 태풍 흰남노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 집성촌인 양동마을의 일부 고택들은 담벼락이 무너지고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이건 묵직한 완전히 넘어졌다. 이번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훼손된 전국의 문화재는 14건이고 문화재가 밀집한 경주는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하고 추가 문화재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찾아서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을 돕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이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피해 복구 예산 500억 원도 긴급 편성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남색 장화를 신은 윤 대통령이 아직 물이 차 있는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살펴봅니다. 저기 보니까 이만큼 들어가네. 윤 대통령은 물도 전기도 머무를 곳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빠른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시장에서는 울먹이는 상인을 안아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올라가서 빨리 일할게. 주민 구조 작전으로 활약한 해병대원들과 함께 못 쓰는 의자를 옮긴 윤 대통령은 태풍으로 죽이 무너진 경주 왕신저수지에서는 철저한 안전진단을 당부했습니다. 저수량이 좀 올라가게 좀 높이도 올리고 그리고 여기 철근 콘크리트로다가 좀 하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500억 긴급 편성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2박 3일을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 머물며 심야 구조 상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 폭우 당시 자택에 머물러 고립 논란을 부른 때와는 달라진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1,400원대 진입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제 유학생 상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체감될 수준입니다. 우선 장 볼 때 수입산 생선과 과일은 장바구니에 담기가 엄두가 안 날 정도인데요. 원화 가치 하락에 외국인 투자자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지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우리 경제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 과일 코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북적이지만 수입산 과일 코너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국산 블루베리는 1,900원인데 비슷한 무게의 미국산은 13,900원으로 20%가량 비싸고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한 마리에 6,980원으로 국내산 가격을 따라잡았습니다. 수입산 과일과 수산물 등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해 들여오는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겁니다. 수입산이 좀 비교적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장 볼 때 고민하게 되고 국산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8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1,350원과 1,360원을 차례로 넘어서더니 이번 주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날개 없이 추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조만간 1,400원 선을 넘어설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통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 오늘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5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반 만에 2,4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5개월 전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라는 게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까지 1년 전에 7분의 1로 급감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역수지에 이어서 경상수지 적자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송무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우리 경상수지 성적표는 10억 9천만 달러 흑자. 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폭은 1년 만에 7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경상수지의 주요 축인 상품수지 적자 탓입니다. 상품수지는 11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이미 5개월째 이어지며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해외에서 생산한 중개수출 호조와 해외 배당 소득, 운임 수익 등에 힘입어 지난 석 달 동안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고환율 등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워낙 크게 앞질렀고 경상수지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한국은행은 8월 무역수지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폭을 기록하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기대보다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경상도비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통합재정 수지와 경상 수지의 쌍둥이 적자 공포가 급격히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이 고갈돼 간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이 원스톱 진료기관이 전국에서 운영되는데요.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PCR 무료 검사도 진행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용인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입니다.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추석 연휴 기간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량을 고려해서 주요 거점 휴게소 9곳에서 이런 임시 검사소가 운영됩니다. 검사를 받고 가족들을 만난다면 좀 마음적으로 더 편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전국에 코로나 원스톱 진료기관 6,000곳을 운영합니다. 재택치료자 대상으로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는 추석 당일 밤에도 140곳 넘게 운영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추석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휴가 끝난 후 확산세를 우려합니다. 이동량이 느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귀성, 귀경 인원은 총 3,017만 명으로 추석 당일인 10일 최대 758만 명에 이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에,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돼 교통 혼잡이 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를 수사 중인데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는 유동규 성남도계공 본부장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을 한 건 대선 이후라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과 이익배분과 관련해선 유한기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정민용 사업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시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주재회의에 김 처장이 참석한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하루 전인 내일쯤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기부금을 받아서 이 경기도 대북 사업을 후원한 대북교류단체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 수사가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 사업 지원 의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경기도청 평화협력과 등 대북 사업 관련 부서와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사무실. 이화영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여러 대북 사업을 주도했고 이후 쌍방울 사회이사도 지냈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 리종혁 북한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북 인사를 초청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당시 대북 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면서 쌍방울에서 지원받은 수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이웃 국가들과 상생하는 이듬해 경기도는 북한에 15억 원어치 물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아태협에 맡겼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밀가루 1,651톤과 산림 복구를 위한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본 지원을. 이후 도의회에서는 당시 사업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단체를 통해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를 우회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본격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쌍방울 전현직 회장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대북 사업에 흘러들어갔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은 결국 예고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정식으로 발의했습니다. 역대급 물타기라면서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 대표가 김건희 특검 법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합니다. 비상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인데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조응천 의원 등을 포함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책 공세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의 요구입니다.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또 특별검사 후보자 2명도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모두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어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어 특검이 실제 출범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에 물타기를 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넘게 적임자를 찾지 못한 보건복지부 장관에 결국 조규홍 현 1차관을 발탁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두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한 데다 인사청문회 벽을 통과할 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아서 결국 안전한 정통 관료 카드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칼바람이 거셌던 대통령실 내부 개편도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말 권덕철 전 장관이 퇴임한 뒤 100일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정호영, 김승희 두 후보자가 낙마했고 세 번째 후보자로 현재 장관 직무를 대행 중인 조규홍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현안 업무 추진의 그 연속성,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 또 건강보험 이런 쪽에 복지부 수장의 정통 경제 관료를 발탁한 건데 기재부 출신 인사 편중 지적에 대통령실도 가장 큰 제약 요인이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높은 검증 문턱과 청문회를 감당할 인사를 고르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건데 청문회 통과용 인선이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실무급 50여 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정무비서관의 전희경 전 의원과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임명됐고 국민제안비서관엔 관료 출신인 정용욱 총리실 민원비서관이 신설된 해외홍보비서관엔 강인선 대변인이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일부 비서관실을 이관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실장과 수석급 고위직 대부분은 그대로 둔 채 대선 캠프 때부터 헌신해온 실무자들을 대거 몰아낸 개편을 놓고 쇄신을 표방한 사람 쳐내기란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인적 개편을 마무리하면서 여당도 재정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주선 전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본인이 고사하면서 대신 오선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추대됐습니다. 내일 비대위 출범과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추인했습니다. 그동안 제안을 완강히 고사해왔던 정 부의장은 독배를 피할 수만은 없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혼란을 거듭해온 집권 여당을 하루빨리 안정화시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지난 6월 공개 설전을 벌였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는 내일 열리는 전국위원회 의결과 상임정국위에서 비대위원 의결을 거치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비대위 출범과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권 원내대표 후임에는 3선의 박대출 윤재욱 의원과 4선의 김학용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저희 TV조선은 지난 2020년 방통위원회로부터 3년 동안 방송을 허용하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공정성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통위가 심사 점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자료 일체를 넘겼습니다. 사실이라면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엄정해야 할 심사 점수를 조작하려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당사의 문제에서 미묘하긴 합니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여러분께 알리는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비판 언론을 어떻게 대했는지, 국가 권력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인 언론 자유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매우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은 3년에서 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기고 중점 평가 항목인 공적 책임, 공정성 등 항목에서 기준점의 절반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습니다. 2020년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에서 104.15점으로 기준점의 절반에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최근 방통위 감사 과정에서 일부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제출한 뒤 이후 점수를 낮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했고 일부 실무자들로부터 점수를 조작한 정황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검찰에 관련 감사 자료를 이첩했습니다. 채널에 있는 총점과 중점 평가 항목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했지만 MBC가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편 재승인이 한 차례 보류되며 총선 결과에 개입하기 위한 거 아니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승인 점수 조작 건은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에서 병합해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보신 것처럼 감사원은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일부 심사위원들은 알아서는 안 될 가채점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감사원은 관련 정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윤동빈 기자가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방통위 심사위원 13명은 경기도의 한 수련원에 모여 일주일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 간 담합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한 채 각기 다른 방에서 채점을 진행했고 식사를 하러 밖에 나올 땐 방통위 관계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점수나 평균 점수를 알 수 없다는 점도 사전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채점 당일 오전 일부 심사위원들은 가채점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응한 심사위원 A씨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오후 본채점 때 공정성 점수를 낮춰 수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심사 항목인 공정성에서 기준점의 절반 이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TV조선은 실제 본 공정성 채점에서 기준점의 절반인 105점에 불과 0.8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습니다. 이 같은 점수 수정엔 3-4명의 심사위원만 관여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심사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채점 과정이 철저히 분리돼 있어 여러 심사위원이 담합해 점수를 고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가 7조 원을 투자해서 한국에 공장 짓는 걸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돌연 미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아예 미국 부처장관이 나서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미국으로 끌어들인 건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이 국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한국의 산업부 장관 격인 미 레이먼도 상무장관, 한국 투자를 고려하던 대만 반도체 기업 CEO와 직접 통화해 미국으로 유턴시켰다고 공개했습니다. 보조금 계산이 잘 되도록 하겠다며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하게 설득한 겁니다. 결국 미국을 택한 대만 기업은 최대 7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하고 매달 웨이퍼 120만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 장관까지 발벗고 나서는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자국 생산의 인센티브를 담은 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도 막대한 지원을 통해 애플이 자국 업체 YMTC를 반도체 공급처로 결정하도록 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작 우리 기업만 자국 지원을 못 받는 현실. 삼성전자 경계현 대표이사는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중 갈등으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내 반도체 전문가 77%는 현재 반도체 상황이 위기라고 답했습니다. 외부 환경과 수요 환경의 변화 등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합니다. 반도체 강국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정부가 만든 반도체 지원 법안은 아직 상임위 심사도 못한 채 국회 문턱에 막혀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 등 수백만 발을 구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러시아가 심각한 군사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주로 재래식 무기입니다.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it could include literally millions of rounds, rockets and artillery shells from North Korea.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명백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violate UN sanctions on the DPRK by doing this. 잇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러시아는 최근 군수품 보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자 부족으로 북한과 이란에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실정이란 관측입니다. 유사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북한을 통해서 장기전을 위한 재고 탄약을 비축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군 무기 수입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군수품 수급에 차질이 생긴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약 수백만 발을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가요계의 별들이 메타버스 아바타를 통해서 전성기 때 모습 그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가수 강원래 씨가 다시 춤을 췄고 짧게 생을 마감한 가수 김성재 씨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채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건 그룹 듀스 멤버로 활동하다 1995년 만 23세로 세상을 떠난 고 김성재 씨의 메타버스 아바타입니다. 27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엄마, 성우가 잘 지냈지? 많이 기다렸어요. 아들의 생전 육성에 어머니 눈엔 눈물이 맺힙니다. 성재가 너무 갑자기
이 세상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꿈이 많았는데 그 꿈을 이렇게라도 펼치고.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가수 강원래 씨도 초등학생 아들을 위해 아바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안아주고 특히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못했을 때 그걸 통해서라도 뭔가 보여준다면 22년 만에 일어서 춤을 추고 영화 아바타 속 주인공처럼 뛰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휠체탄 주인공이 아바타로 변신해서 막 달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 몰래 눈물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그리운 사람과 재회하고 불가능했던 꿈을 실현시킨 이들에게 아바타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어요. 바다에도 들어가고 싶고 뛰고 싶고 달리고 싶고 그리고 많은 걸 하고 싶어요. 콘서트도 하고 싶고. TV조선 이정민입니다. Sí, estoy muy triste por el resultado porque lógicamente hemos venido con la idea de sacar algo positivo.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이란에게 완패한 뒤 슈틸리케 감독은 느닷없이 카타르 선수를 들먹였습니다. 우리에겐 소리아 같은 선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선수들 스스로 문제점을 봐야 한다. 어릴 적부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마치 해설가가 평론하듯 말했죠. 작전을 짜고 선수들을 지휘한 감독 자신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1990년대 거품 경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 인기 드라마는 복마전 같은 은행을 풍자합니다. 쇄신과 개혁이 시급한데 간부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파벌 싸움을 일삼죠. 한 임원이 말합니다. 부하의 공적은 상사의 것, 상사의 실패는 부하의 책임.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죠. 그런데 아랫물만 청소한들 윗물이 맑아질 리 있겠습니까? 돌담을 손보려면 당연히 윗돌부터 드러내야 하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닥친 위기와 혼돈 속에서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칼바람이 몰아치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1급 비서관 5을 포함해 실무진만 50몇 명 바꾸는 것으로 일단락했습니다. 결국 수석급 물갈이는 홍보수석 한 자리에 그쳤습니다. 역대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서 윗선은 놔두고 실무진만 대거 바꿨다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출범 석 달 만에 광우병 선동극에 허리가 꺾였던 이명박 정부만 해도 비서실장과 7수석 전원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쇄신으로 지지율을 2달 만에 큰 폭으로 반등시켰죠. 이번 경우는 사정이 좀 특수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긴 합니다. 급하게 대통령실을 꾸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들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내부 정보가 여당으로 새나가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물이 아닌 아랫물부터 가는 이상한 모양새의 쇄신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관리들이 지켜야 할 도리와 지침을 집대성한 명저 목민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책임은 자신에게 무겁게 지우고 남에게는 가볍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남에겐 너그럽고 자신에겐 가혹하라는 이 춘풍추상이라는 휘호를 수석실마다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선적 내로남불에 일그러진 표상이 되어버리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9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위로 흐르는 물은 없다 였습니다. 태풍이 언제 왔었냐는 듯 오늘 맑은 하늘과 함께했습니다. 절기 백로인 내일도 화창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다소 짙게 끼겠습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는 등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약간 덥겠는데요. 서울은 내일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16도에서 시작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매우 크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추석 당일 보름달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에서는 일요일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7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